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확정이 됐고 오늘로 꼭 50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장미대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저희가 경마식 보도는 좀 지양한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도 숫자만 보시지 말고 추세와 어떤 포인트에 변화가 있는지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36.6%로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한 겁니다. 회색 기둥이 지난주고, 네. 예, 파란색 기둥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15.6%로 역시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10.2%에서 이번 주에는 12%로 올랐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별 변화가 없지만 10.8이고요. 홍준표 지사 3.6에서 9.8%. 이게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탈락이 반영된 조사라는 점에서 저게 이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저게 15, 16, 17 네. 수목금 네. 3일 동안 조사한 것이고 15일 날 바로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자, 그런 조사가 처음 나온 거고요. 지역별, 연령별로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이제 포기 선언이 나온 뒤에 조사입니다. 수도권은 보시는 대로 여전히 강세. 대전, 충청, 세종, 충청권에서도 격차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문 전 대표의 우세. 대구, 경북에서 28대 20으로 좀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역시 앞서고 있고요. 광주, 전라 37대 15, 부산, 울산, 경남 36대 12. 이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연령별로는요. 19, 29세, 올해부터 이제 19세, 이번 선거부터 또 19세가 투표하니까 저희 항상 19세부터 잡습니다. 30대, 40대, 뭐 압도적이고요. 50대가 이번 향방을 좀 좌우할 거란 예상. 그렇죠. 지난 2012년에도 그랬는데 상당히 좁혀져 있고 60대 이상에서는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문 전 대표가 조금 앞서면서 박빙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보시면 이 1등 문재인, 2등 안희정 저 흐름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저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본선에 못 가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되었던 안희정 후보가 되었던 또 3등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되었던 이분들은 어쨌든 경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만 올라가시는 거고 네. 그 눈에 띄는 것은 결국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포기로 예.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보면 보수층 표를 갖다 많이 흡수하고 있다. 수학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저거는 좀 이들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리얼미터 로 데이터에 보면은 그 보면 15, 16, 17, 17날 같은 경우는 보면 홍준표 지사가 안희정 네. 지사보다 1.8%포인트 따라붙어 3등을 합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5등인데 그 3일치는 보면은 홍준표 지사의 그 뭐랄까 상승세 이 뭐 보수들이 이제 뭐 결집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할 것이 조금씩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50일 남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지자를 의사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부동층이 좀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저는 또 이 결과도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바로 지역별 조사를 좀 보시면요. 바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원래 대구, 경북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좀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로 어떻게 될까 봤더니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안 지사와 꽤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K에서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야당 측, 그러니까 문재인, 안희정 지사 이 두 사람에게 40%가 넘는 지지도가 나온다는 게 우선은 그만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보수층의 이탈이 제법 있는 대선이 되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층이 줄었다는 거는 진영으로도 지금 좀 세결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전 대표랑 안희정 지사 둘 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은 보수층 유권자가 샤이 보수냐 그러니까 지금은 말 안 하지만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숨기고 있느냐. 근데 투표장에 가서는 내 꼭 무슨 일 있어도 보수층에 적극적인 투표층이냐. 되느냐 예. 아니면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보수 유권자이냐. 그야말로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이냐. 예. 거기 그것도 좀 어떤 뭐 대세에 지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세를 가릴지는 모르겠지만 큰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중앙일보가 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조사의 특징은요. 이 다자간은 뭐 비슷합니다. 34.7, 21, 13, 8.1. 홍준표 지사가 7.7로 올라간 것은 역시 추세상 이게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포기한 뒤에 결과가 반영된 거고요. 자, 아까 우리 황태순 평론가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초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선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될 경우에 사자 대결을 한번 예상. 안철수 전 대표는 꼭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정하고 보수에서는 이 두 사람이 아직 뭐 단일화는 아직 안 됐지만 자 이렇게 돼서 49대 23.5, 13점이 나왔고 만약에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이겼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안희정 지사도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차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 그 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본선이라는 그 자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아니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희정 후보가 나가더라도 다자간 구도에서는 충분히 이긴다. 그리고 네. 지금 양자 구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안희정 후보가 나갈 경우는 54.8%를 받고요. 문재인 후보가 나가면 50.1%니까 양자 구도에서는 오히려 안희정 후보가 더 강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두 사람 1, 2위 누가 나가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구도라는 측면에서 네. 본다면 상당히 행복한 고민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다자간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 자체가 아직까지는 50%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네. 3명의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얻고 있는 이 지지율을 보면 60%가 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자간 구도에서 50%를 넘어야 확실하게 승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누가 되든 간에 이 본선에서의 중도 외연 확장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민주당 소속 후보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명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머지 그러면 탈락한 후보의 지지층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할 이 것 같아요. 경우를 이제 세 사람의 경우로 저희가 나눠서 본 결과를 보면서 좀 얘기를 예. 할 거거든요. 네. 네,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경선에 탈락할 경우 자 그럼 표심은 어디로 갈까 했더니요. 바로 35.5%는 안희정 지사를 선택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은 20.3%가 이재명 후보를 그다음 시장을 갈 걸로 그다음에 15.8%가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가 이 다음이 좀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자, 안희정 지사가 만약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요. 저 표가 분산이 아까와 달라요. 그렇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24.3이 간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그보다 비슷하지만 저게 분산이 돼서 간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저렇게 흩어진다. 자, 이재명 시장이 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역시 대부분의 표가 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 쏠린다. 저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에게는 그 반도 안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이게 뭐, 이 후보님들 들으시면 기분 좀 언짢으시겠죠.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탈락했을 때 네. 나머지 두 후보, 이 결선 투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선 투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때 이 충성도 55%입니다. 즉, 문재인 후보의 표는 안희정과 이재명이 55%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희정의 표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32%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68%는 뭐죠? 뭔가요? 안철수나 이른바 중도 보수란 이야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른바 역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즘에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 예. 그다음에 그야말로 어떤 표의 충성도에서 이재명 지지표가 가장 충성도가 높은 거예요. 68%가 안희정과 문재인에 가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는 전부 단단한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단단한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뭐 무슨 얘기일까요? 안희정의 표는 그만큼 외연 확장성이 크다, 유연하다. 그러니까 본선을 통과할 경우에는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갔을 본선을 가면 지금은 보면 질이 멸렬해 있는 거지만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보수도 뭐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샤이 보수가 진짜 나올지 네. 아니면 여전히 그냥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나오게 됐을 땐 그야말로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희정의 표는 외연 확장성이 크되 네. 그 대신 충성도가 떨어지고 네. 이재명의 표는 단단은 하되 외연 확장성은 없다.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그걸 좀 약간 비틀어서 봤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 안희정 지사가 저기 후보가 됐다.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됐는데 보수층, 범보수층, 중도를 포함한 범보수층의 괜찮은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안희정 지사를 굳이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하. 그런 면에서의 이게 외연 확장도 될 수가 있지만 충성도가 떨어지죠.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면에서의 또 다른 변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50일이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5번의 토론회를 마쳤고 호남 첫 경선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문재인 전 대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수부대 때 주특기는 폭파병이었다.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두환 전 장군,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의도는요. 본인이 이렇게 투철한 안보관,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 이 사진이 그 유명한 문재인 특전병의 사진. 저희 이제 낙하산을 타고 강화한 뒤, 뛰어내린 뒤에 이제 찍힌 건데 저게 이 딸이 지난 대선 때 공개해가지고 자서전에도 실린 그래서 화제가 분분했던 거고 본인도 저 사진이 가장 자랑스럽다 이렇게 토론회에서 공개했거든요. 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불똥이 엉뚱한 것으로 튀니까 민주당 측, 특히 문 캠프에서 신속하게 해명을 내놨어요. 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복무 시절 특전사령관과 당시 전두환 여단장에게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한 데 대해서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책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죠. 네, 예. 문재인 후보는 누구보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강조하려는 건데 이걸 또 왜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한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각 후보들 보고 한 장의 사진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진. 그래서 저 사진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진을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종북 논란, 색깔론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네. 내야말로 안보의 책임자라는 걸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 남자들 군대를 다 가지만 가장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훈련을 군대 생활 예, 한다는 데가 특전사니까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해명사죠 요새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이 특전사령부 공수 제1여단에 소속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1여단장이 바로 전두환 장군이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그때 누군지도 몰랐을 네,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그때 사병에게. 사병하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특전사령관이 정병주 사령관인데 네. 정병주 사령관 아시다시피 12.12 사태 때 신군부 반란 세력에 저항하다가 맞서다가 참 억울하게 퇴역당했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또 불행한 일을 또 당했고요. 본인도 극단적인 마지막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 여단장 이야기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 그 여단장한테 표창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의무 복무를 하다가 받다가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렇죠.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죠. 없는데 문제는 그 소문 자체가 전두환 장군한테 표창장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네. 캠프에서 이거를 가짜 뉴스로 해명을 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서 자, 그 얘기는- 상당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결 때부터 이 가짜 뉴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페이크 뉴스라고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네. 자, 그 페이크 뉴스 대책단까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 이런 얘기를 일찍 했었습니다. 전두환으로부터 문 후보가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더 문캠프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면서 24페이지의 사례집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는 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발설자까지 나옵니다. 최초로 이게 나온 게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고종석이라는 분의 이름까지 써서 트위터로 공론화한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보면 문재인 대표의 그 과거 보면은 운명이라든가 등등 보면은 본인이
일공수여단 특전사 일공수여단에서 의무 복무한 것 거기서 보면은 원체 잘했던 거예요. 복무를 잘했기 때문에 사령관 표창도 받고 그다음에 부대장 표창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단장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툭 찔러서 직속상하고 간도 소명하면 뭐 육군 참모총장 누구부터 쫙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와서 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보면 그 부분을 갖다가 내 인생의 한 장의 사진을 내면서 굳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예. 편안하게 네. 내가 당시 사령관 표창도 받았고 네. 그럼 화생방을 잘해서 화생방 교육도 잘 받아갖고 내가 부대장 표창도 받았다 하면 되는데 저희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얼마 전에 전인범 장군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또 특전사령관이에요. 특전사령관이에요. 그 육사 37기입니다만은 특전사령관이 이른바 5.18 그 비극 때 전두환 당시 중앙정보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는요, 군을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1975년에 당시에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유신 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이 됐고 4개월 만에 4개월 옥고를 치르고 나서 강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대문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시면 태극기 집회 때 서대문에 간 이유가 본인이 거기에서 수감 생활을 100일 했기 넘게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되면은 1년 넘게 수감을 하면 군대를 가다 병역 면제가 되는데 1년 미만인 경우는 강제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특전사로 끌려간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 설화에 휩싸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전임 장군 발언은 뭐 잘못됐다고 저도 지적했고 또 본인도 뭐 사과를 했습니다. 저 자신이 5.18 때 구속되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5.18 정신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토론회에서 나온 이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또 국민의당,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전두환 표창장이라도 흔들어서 애국 보수 코스프레라도 할 생각인가 본데 그렇다고 안보 무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5.18 발포 전두환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전인범 장군의 실수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의 소신이었습니까? 야권 대선 후보라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받은 표창장을 흔들어야 하지 않나. 문 전 대표는 오늘 야권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금기를 어겼다. 네. 이 호남을 두고 다투는 국민의당 의원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거세게 좀 비판을 했는데, 자, 이 토론회 때 나온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각각 사진을 한 장씩 택한 거죠? 네, 지금 보시면 같은 비슷한 시기의 사진인데 예. 굉장히 다르네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에 제적됐던 게 이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안희정 캠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계엄사 끌려가서 매 맞고 고교 제적 당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말의 논리로 보면은 내가 그 특전사 본부 잘했다 그래서 이런 표창도 받았다라는 논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맞아요. 맞는데 감정적으로는 지금 전두환한테 그 표창 받은 게 자랑할 일이냐라고 들리는 거죠. 그 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 그 감정적인 면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그거는 큰 실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민주당에서 페이크 뉴스로 이걸 처음에 분류했던 건 뭐냐니까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공수부대 복무 중이었던 12.12나 5.18 때 이런 식으로 네. 마치 12.12는 79년 12월 10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문재인 전 대표는 78년 2월 달에 일반 이제 전역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2.12 날 때라든지 그다음에 5.18 그 광주에서 비극이 있을 때는 이미 군대 갔다 온 그다음에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 있던 그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사령관 표창을 받고 부대장 표창을 받았던 것은 그거는 여단장은
전두환 여단장이었지만 그때 12.12, 그다음에 5.18 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아, 그럼 사진의 그 연도 차이는 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저건 점프, 점프복 입고 있었던 건. 고공강하죠. 그렇죠. 저 76년경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미르나무,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 때 우리 이제 두 명의 미군 장교가 보나파스 대위라고 그때 들어갔을 때 1공수 여단이 거기서 제압하러 들어가고 그 당시 제압하러 들어갔을 때 여단장은 나중에 12.12 때 국방부 점령했던 박기도 중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엮어서 흘리는 것은 페이크 뉴스다. 네.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그것도 KBS에 나와서 가장 네가 좋아하는 사진이 뭐냐 얘기하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네. 전두환 나중에 뭐 반란에 수개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전두환 당시 대통령 여단장한테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얘기했던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네. 뭐 문재인 캠프가 되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바람 잘라줬다고 잘라줬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제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지금 실수를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5일이 강주 경선 지금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민심이 어떻게 상당히 작동할까 이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바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호남의 표심을 잡지 못하고는 이 지금 당내 경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재인 후보가 아주 강하게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5.18 이 지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이 강주를 비롯한 그러니까 전남 전북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 지금 호남 민심에게 다가갈지 그거는 아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호남 중시를 몸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오늘부터 강행군 일정에 들어갑니다. 자, 일정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오늘 오전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타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진압군의 헬기가 총을 쏴서 그 총자국이 난 데를 전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오전에. 헬리콥터에서 기총소사한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오후에 광주 전남 비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고 내일은요. 모레가 되겠네요. 21일 MBC TV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고 22일에는 공약을 발표하고 바로 또 전라북도로 올라갑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민주당 TV 토론. 그야말로 종횡으로 호남을 누비면서 첫 경선이 27일인데 그날까지 4박 5일간 그냥 아예 호남에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캠프 출신들을 대거 호남에 내려 보냈습니다. 출신지별로 또 전부 포진을 시켰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 이렇습니다. 전남완도에는 김영록 총무본부장, 순천의 김태년 특보단장, 해남의 박광원 대변인, 전주에는 신경민 TV토론본부장. 자, 전부 저분들이요. 출신지입니다. 의원들이면서 유명한 분들을 다 내려보내서 호남에 지금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표 관리를 하는 거죠. 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직표를 이제 조직 동원을 해서 표를 관리를 하는 건데 광주 1차 경선에서 쐐기를 받겠다라는 이제 작전인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에게 조금의 빌미도 지금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 지금 차 교수님 말대로 이 그 전두환 여단장 표창 발언이 어떤 그 변수가 될지 그것도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논리에 앞서서 감정적인 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후보 본인이 낸 실언이고 실책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실언이라면 실언이 과연 이 4박 5일에 이르는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강행군으로 어떻게 또 이게 상쇄화되고 지지를 이끌어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황교안 대행의 포기로 홍준표 지사냐 유승민 의원이냐 이 보수 진영의 이제 후보 찾기가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1차 컷오프를 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후보가 줄었습니다. 네. 네, 보시면요. 6명으로 원래 후보가 뭐 11명, 12명 이렇게까지 많다 이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 6명 중에 홍준표 지사가 무려 46%를 득표해서 1위로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네, 압도적인 이런 지지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홍준표 지사의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대선 때는요, 지혜작대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건데 다시 포용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이 그동안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해왔습니다. 지그시 좀 밟고 가는 게 어떤가. 무슨 양박이 뭔가 했더니, 양아치 친박을 이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정말 그런 친박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제가 특히 일부 두세 사람한테 참 핍박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받는 순간에 울컥 그 생각이 들었죠. 나이는 10살 차이, 연수원 기수는 4살 차이인데 갸가 경상도에서 말할 때 좀 낮춰서 말하는 그런 발언 때문이었는지 두 사람 분위기 좀 어색했습니다. 서문시장 대구에 있죠. 여기를 두고 지금 거의 쟁탈전에 가까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살 때 부모 손에 끌려서 손수레에 세간을 싣고 대구로 왔다. 내가 대구의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대구가 나를 낳았고 대구가 저를 가르쳤다. 단 한 번도 대구의 정신,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대구 쟁탈전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낳은 데는 아니지만 기른 데다는 거고 예. 유승민은 낳고 기른 데다 이런 얘기죠. 저 대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우리 박소윤의 대구 고향입니다. 네. 이 보면 흔히 서부 경남이라고 그래서요. 네. 창녕,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 같은 경남 창녕 사람이에요. 네. 밀양 북쪽으로 있는 이쪽 합천이라든가, 예를 들어 경남 합천 출신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구에서 대구 공부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서부 경남 이쪽인데 저 두 사람들의 이른바 대구 쟁탈전은 참 재밌는 게 있네요. 유승민 의원은 그냥 말 그대로 TK의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유수호 판사, 의원, 부장 판사,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가장 명문이라는 TK의 가장 명문이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네, 나왔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본인 이야기들 7살 때 그야말로 끌려와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울산에서도 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한밭집 뭐 할 때 보면 머리끄댕이 잡혀서 큰 애 질질 끌려다녔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어렵게. 네. 요즘 말하면 무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무소에 가까운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 당시엔 대구에서 조금 뭐랄까 상당히 경북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처지는 네. 영남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학교 얘기는 아니 요즘은 아니 요즘은 평가를 요즘은 영남고가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예전에 예전에 보면 홍준표 당시 지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흔한 일, 진짜 어마어마 가난했던 거예요. 네. 저 두 사람이 이제 보면은 그야말로 대구를 놓고 한 사람은 내가 오리지널 TK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내가 선골은 못해도 진골은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TK 자존심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쟁탈전 벌어지는데 토요일 날 있었던 네. 서문시장에서의 그날도 보면 참 사람들은 간단치 않게 모였다고 하더군요. 네. 자, 유승민 의원, 홍준표 지사는 서로를 향해서 거침없는 견제구와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은 내가 홍지사라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무죄가 번갈아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그런 상상은 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홍준표 지사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른정당과 단일화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잘못하면 유승민 후보가 시비 걸 거 아니냐. 유 후보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일절 대꾸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과연 이제 범보수 진영이 누구를 이제 대항마로 세울 건가를 놓고 지금 고민에 빠졌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경선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런 지지율로 아직은 홍준표 지사가 좀 더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둘이 뭐 합치자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유승민 그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이 상당히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김진태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대표가 된 후보가 돼버리면 사실 그 연대할 수 있는 정책 명분이 상당히 약하고 친박이 아주 그렇죠. 골수니까. 친박이 골수고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지고 있는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 김진태 후보가 되면 본인이 아마 이 범보수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결국 홍준표 후보와 범보수 단일화를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본인이 조금 뒤처지는 걸로 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홍준표 후보의 그 이제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벌써 두 사람의 그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마무리 말씀 좀 주시죠. 저는 유승민 의원은 지금 같은 보수당 쪽의 후보를 물어뜯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보수당에 있을 때, 그 새누리당에 있을 때 존재감이 났던 유승민 의원의 가치를 지금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다시 이어가느냐가 관건인 거지, 뭐 홍준표 지사랑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은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습니다. 격변하는 전국, 저희 뉴스특보는 계속해서 깊이 있고 생생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